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TSMC의 실적 어제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나왔죠. TSMC의 실적은 좋았는데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는 불어오질 않네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들 기업 실적 발표 나오고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런 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쉬어가자 결국에는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훈풍을 어느 정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 장 초반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어제 상승분이 좀 되돌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네.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기 전자 섹터에 좀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 한편으로는 다시 또 제약 바이오주가 선방을 네. 하면서 우리 시장은 지금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걸 그렇죠. 좀 확인하게 하는 오전장 같습니다. 네. 예. 자, 여기다가 또 환율이 또 갑작스럽게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시장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원을 보시면 파란색이 많다라는 게 좀 아쉽죠. 하락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싱크풀에 현재 이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대응, 시장의 심리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HBM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TSMC 실적 발표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동반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제 TSMC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그런 훈풍 받지 못했죠. 오늘도 역시 조정이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HBM 반도체가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지만 하락률도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 색과 이 원의 크기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그나마 시장에서 관심도 받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출시됐다. 이게 완판되고 주문 폭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테마성 움직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초전도체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슈가 부각됐다가 테마가 금세 꺼지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전력 설비나 원전도 어제 역시 상승했다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과 컨텐츠주들이 그나마 관심도 받고 조금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은행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훈풍이 컨텐츠주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첫 번째 이슈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컨텐츠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랜만에 컨텐츠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새벽에 미국 시장이 마치고 나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에 가입자 수가 507만 명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총 가입자 수가 2억 8,27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을 소폭 상회하면서 가입자 수가 정체되지 않고 그래도 늘어나고 있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됐고 미국 시장에서도 장 마치기 전까지 장중에도 2% 넷플릭스가 상승했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실적 보고 나서 좋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가입자, 매출,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넷플릭스의 실적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넷플릭스 볼 거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실제로 해지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흑백 요리사 많이 보셨죠? 흑백 요리사 보기 위해서 다시 가입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가입자가 흑백 요리사 덕분에 다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4분기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될 텐데 이 라인업이 연말까지 좋은 콘텐츠들의 라인업이 계속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넷플릭스의 실적과 함께 국내 콘텐츠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미디어 관련주, 이 콘텐츠 관련주는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게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극장으로 좀 옮겨오면서 수혜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미디어 콘텐츠가 수혜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판 업계에서 극장으로, 왜냐하면 한강 작가의 그런 콘텐츠가 영화로 다시 한번 재개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좀 비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뉴 같은 경우에도 7%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영화 투자, 배급사로 나섰고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부산행, 변호인, 7번 방의 선물, 그런 영화들 성공시켰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5% 강세 흐름으로 출발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실적 개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일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호실적 가리기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CJ그룹 계열사입니다. 1.22%. 미디어 관련 콘텐츠 이 대장주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메타 플랫폼이 AR 안경 출시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관련 수혜주로 얽혔는데 VX, XR 그런 시각 전문 효과 이런 쪽의 기술을 갖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됩니다. 자, 쇼박스도 오늘 같은 관련주로 오르다가 살짝 좀 낮추고 있는 좀 착실한 매물이고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오컬트 영화 파묘에 대한 강한 경쟁력을 보여줬잖아요. 작년 매출의 140%를 파묘 하나로 결정짓는 그런 수익을 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받고 있는 쇼박스도 오늘 관련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반도체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인데, 어제 TSMC가 장중에, 우리 시장의 장중에 실적을 발표했죠. 이것에 따라서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칩 관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좋은데 우리 시장만 안 좋습니다. 자, 이런 TSMC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비도 내리고 있는데 역시 날도 추워질 거라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의 반도체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순이익, TSMC가 순이익이 54%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 수치를 보면 3,253억 대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조 8,500억 원의 순이익이 났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건데, 자, 이것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한 3천억 대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대치를 웃도는 TSMC의 실적이 발표된 것이죠. 자, 이러면서 어제 대만 시장에서는 TSMC, 미국 뉴욕 시장에서 거의 10% 넘게 상승세를 보이는 TSMC의 주가 흐름, 우리 시장에도 오늘 좀 훈풍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나마 여기에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TSMC와 엔비디아 사이에 그동안 견고했던 이런 협력 관계가 약간 어긋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가 위탁 생산한 블랙웰 시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두고 엔비디아와 TSMC 측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약간의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이 TSMC 후공정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TSMC는 엔비디아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생산을 빨리 해달라고 서둘렀다. 그렇기 때문에 결함이 나왔다라는 서로 약간은 다른 온도차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드리도 약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주가가 오르기를 바랬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원 공방하다가 6만 원 아래로 다시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볼까요? 네, 또 오늘 하루 만에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살짝 또 밀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27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 어제 상승문을 되돌리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3%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또 하나 외국인 수급이 다시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쪽이잖아요. 근데 1,500억 원 정도 단기 차입을 결정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15% 현재 이 시간에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장중에 VI 발동이 됐으니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글로벌 1위의 반도체 장비, 근데 이제 중고 이쪽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호재 이런 부분으로 좀 다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에이징랜드도 이제 반도체 그 부품 전문 업체이니까요. 오늘 6%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훈풍은 오늘 좀 비껴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를 낮춘 흐름들이 반도체 관련주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결국에 우리 시장에 상륙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자,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먹어서 살을 많이 뺐다는 그 위고비가 품절 사태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약국이든 병원이든 지금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삭센다가 이미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고 이번에는 위고비, 그다음에는 또 마운자로라고 일라이릴리에서 만드는 마운자로도 이제 곧 우리 시장에 상륙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8월에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출시의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 위고비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 이슈가 됐으니까 일라이릴리 측에서도 그러면 마운자로도 빨리 출시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자, 국내의 제약회사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일단은 이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비만 치료제에 좀 밀리지 않을까, 시장을 선점당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이런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접종 시기를 좀 늦춘다거나 한 번 맞으면 효과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들을 만들면서 시장에 좀 역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고비 관련주 대표적으로 넥스턴 바이오 오늘 18%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주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비만 관련주,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얽혀 있는 게 이제 11월입니다. 미국 비만 학회에서 처음으로 이 살은 빠지게 하고 근육량을 늘리게 하는 이 동시에 가능한 신개념 비만 치료제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1% 넘는 급등세를 또 연출을 해주네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코로나19 진단 키트, 엠폭스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또 대한제약이 함께 좀 묶여 있거든요. 오늘 1% 상승하고 있고 독자적인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0.6%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대봉 LS는 올해 2%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의 핵심 그 물질과 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대봉 LS는 오늘 차익 실현 좀 일부 나오네요. 좀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비만 관련주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오전장 종목 전략 궁금하실 텐데 저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법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안부 주고받으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주태영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우리 시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자, 오늘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다우하고 나스닥을 한번 보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 오늘 지금 상황이 지금 비상입니다. 네. 자, 어떻게 비상이냐면 다우가 저항선을 지금 찍은 상황이에요. 자, 이 다우가 저항선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조심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나스닥도 제가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때 윗저항선을, 이 저항선을 꼭 뚫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저항선도 찍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항에 대한 뭐 조정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항선 네. 단순 조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에는 네. 엔비디아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지금 찍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네, 그래서 이런 네. 거를 잘 조심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먼저 차트를 볼게요.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 그저께죠. 그저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끝이 난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조심을 해야 되냐면 나스닥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140불 얘기한 그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오늘 딱 찍고 조정이 나온 것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 42,5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나스닥 지수 제가 이거 계속 마켓나가 2부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 라인들인데 어떤 라인들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봉상 고점 라인, 일본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마켓나우 제가 2부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래서 저번 방송에 나왔을 때 이 저항선 라인들을 꼭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또 찍고 빠졌었죠. 자, 오늘자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자 기준 나스닥 지수 이 일봉 최고점 라인을 또 찍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이 파생 메이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헤지펀드 저는 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헤지펀드들이 계속 그 공매도를 때리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한테 이런 말을 했었죠. 빌 게이츠 형, 진짜 테슬라 공매도를 때렸어? 날 그만 괴롭혀. 라고 얘기한 그 뉴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게 저 저항선을, 나스닥 저항선을 뚫어야 위로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그 조정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네네. 최근에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140선 맞으실까요? 140? 네, 엔비디아 테슬라 둘 다 조금 시장에서 좀 네. 주목을 하고 계실 테니까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테슬라 차트를 한번 테슬라 좋아요. 네, 테슬라 차트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차트는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 저 저항선을 꼭 뚫어야 되는데 그걸 맞고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날 주식사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저항선하고 그대로 연결된 이 테슬라 저항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저항선을 찍기 전이죠.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M자형 차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율주행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자, 과거 라인들을 한번 볼게요.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현재 상황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 고점 라인들을 이렇게 찍고 있을 때 제가 6월 25일 날 이 저항선을 뚫고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역헤덴셜도 오른쪽 어깨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뚫고 올라왔죠. 자,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저항선, 지지선이 이거예요. 여기에선 저항선이었지만 그대로 연결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그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렸다.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린 위에 있는 이 연두색 270불 되는 테슬라 저항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이 나서 M자형이 완성이 된다면 170불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170불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그 하락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위에 있는 저항선 227불이 현재 테슬라 저항선입니다. 227불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170불까지 열려서 밑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2차 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요 점을 좀 확인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점을 제일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그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예요. 자, 엔비디아 차트 지금 일봉이 지금 좀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40불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0불을 말씀을 드릴 때 그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딱 찍고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테슬라랑 엔비디아의 추세 차트 그리고 변동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구간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세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태영 전문가님 네. 팬분이 한 분 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강태공님께서 너무 좋아요. 네, 주태영 짱, 추세선의 마술사 짱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혹시 강태공 분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 그 네. 공부방, 밴드 네. 공부방에 계신 분이 저를 네. 언제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정 짓게 아. 눌러주시는 분인데, 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엔비디아 저항선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자, 이 네. 엔비디아 저항선 찍은 거 제가 누누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네. 그 저항선인데 반도체 관련주들 뭐 특히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엔비디아 이 저항선은 저번 방송에서도 화요일 방송에서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140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선을 딱 찍고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강태형님 이거 잘 보세요. 자, 바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오늘 136불, 장이 시작하는 136불이고요. 밑으로 크게 조정이 나온다 해도 124.9불, 그러니까 한 124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 지지선들을 계속 지킬 경우에 반도체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치 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SK하이닉스나 20만 원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들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태국님께서 추세선의 마술사 짱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금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요. 또 전문가님, 이 파트너님께서 나만을 위한 그런 전략까지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고 1:1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약해서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네. 다우하고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를 확인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그 저항선을 찍고 음봉을 달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아침에 일단은 목표 싸늘하셨어요? 저항선. 네. 네. 그래서 좀
심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선 같은 걸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보통은 조정 시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특히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항선 찍은 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매도 전술로 가야 되나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현재 구간이 어디 구간인지 또 알려드리면서 대응 전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삼성전자 그래프 제가 계속 반도체 관련주 리뷰를 할 때 가지고 나오는 종목인데, 자, 예전에 어닝 시즌에서도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을 때 요 최고점 라인들 찍었을 때도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좋다고 삼성전자가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걸 못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어디냐면 지금 58,200원 라인까지 지지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선들 지지를 하고 엔비디아가 특히나 140불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차 목표치로 말씀을 드렸던 위에 있는 6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손절 라인이나 뭐 이런 라인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 담아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던 바로 그 종목이죠. HBM으로 삼성전자를 꺾고 지금 현재 또 독주 중인 그 SK 하이닉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도 제가 9월 3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17만 원 중반에 있을 때 밑에 공략을 하시려면 15만 3천 원 그쪽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쪽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상한 그 파트너 취급을 하셨을 거예요. 10% 이상 빠져야 15만 3천 원을 찍는데 저 파트너 좀 이상한데? 하지만 그 다음날 어땠어요? 딱 찍었죠. 자, 그렇게 얘기 찍고 여기서 이제 뭐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5만 3천 원 이 이하에서는 언제나 잡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연결된 라인을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목표치는 20만 원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0만 원 저항선은 딱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점 기준으로 29.54%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으니까 한번 엔비디아가 140불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자, 최종 목표치로 24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가실 분들은 24만 원 저 라인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고, 아니시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선에서 한번 끊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 반도체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한미 반도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살짝 뚫은 시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자, 밑에 있는 10만 5천 원 라인을 하면서 아마 매수를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8틱을 안 찍고 다시 또 크게 반등이 나왔었죠. 자, 오늘 지지선에서 오늘 또 조정이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엔비디아 그림을 보면서 지금 밑에 있는 15만 원 선에서는 지금 매수 잡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설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라인들이 죄송하지만 97,0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라서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요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대장주 3대장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추세선과 관련돼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테마단에서는 진단키트 테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님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언급해 주신 적도 있고, 오늘 지금 두 자릿대 강세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진단키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진단키트 관련주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맞아요. 금요일 아침 마켓나우 2부 이 10시 10분 이 코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코로나가 이제 또 기승을 부릴 거다. 미리 선취매를 하자. 예전에도 제가 진 매트릭스를 매수를 드리고 78% 이상의 네. 수익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죠. 자, 그 나중에 조정이 오면 그 매수 자리에 오면 다시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 매트릭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한번 매수 자리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3,500원에서 3,400원까지는 한번 공략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찍고 나서 진맥트리스가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16.84%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라인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그림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제는 매수 잡으셨던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AS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일봉상 이 추세선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고 크게 반등이 나왔던 그 모습도 보이실 거고요. 자,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었고 요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갭으로 올라타고 다시 반등이 나오던 그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이 연결된 라인은 추세선 밑에 있으면 일봉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찍고 조정이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 같은 경우에 4,070원 라인을 넘게 될 경우에 4,250원을 넘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1차 목표치로 보시는 라인 4,940원 요 라인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 매트릭스 위에 있는 그 1차 목표치도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하나 더 보여드려야겠죠. 녹십자 MS도 한번 AS를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던 녹십자 MS입니다. 자, 이 종목도 과거에 제가 녹십자 MS를 제가 공략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수익을 한번 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3,900원에서 제가 한번 공략 한번 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매수 잡아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지금 1차 라인을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오늘 13.73% 정도의 아까 상승이 나온 걸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라인은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5,400원 정도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뚫어야 되는 라인이 어디냐면 4,940원이니까 이 4,940원 라인을 봤을 때는 물량을 좀 한 50%나 30%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시면서 한번 수익을 즐기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랩지노믹스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공략주로 강력 매수를 외치면서 그 대응 드렸던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라인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라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3,000원, 3,100원서부터 3,000원까지 매수를 드렸거든요. 자, 근데 2,955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28%의 상승이 나왔고요. 매수점에서 28%의 상승이 나왔고 어느 라인을 보셔야 되냐.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라인 또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4,170원 라인을 1차 저항으로 보시고 그 라인에서는 50%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5,270원 라인 가면 전량 매도 전술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서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슈와 함께 엠폭스 이슈까지 겹치면서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공략주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방산주입니다. 오늘 이슈랑은 조금 다른 종목이네요. 네, 조금 틀려요. 제가 방산주 워낙에 좋아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 방산주 제가 기다리던 자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마켓나 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을 한번 제가 공략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현대위아입니다. 자, 불란드 MSPO에서도 이 현대위아가 81mm 신형 박격포를 선보였는데요. 자, 전술 차량 뒤에 트럭에 고정을 시켜서 가지고 다니면서 좌표만 찍어주면 자동으로 그 좌표로 자동 장전을 해서 81mm 박격포를 날려버리는 와, 아주 멋진 무기입니다. 자, 이 멋진 무기를 만드는 현대위아가 분기 실적이 2조 2,331억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692억, 당기순이익이 457억을 달성한 그 현대위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현대위아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봐야 되느냐? 그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현재도 대응 자리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과거 차트 제가 이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잘 주시를 해서 보시면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났어요. 그 일봉 최저점과 저점을 그대로 읽게 되면
그 라인을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라인이 8월 5일자예요. 8월 5일자에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요 지지선 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찍을 때도 제가 일단은 좀 패스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오겠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못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M자형으로 다시 하락이 나온다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M자형 하락이 나올 때 밑에 있는 지지선 45,000원대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 그대로 연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서부터. 계속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온 4번, 5번 이상 찍은 그 지지선을 또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합리적으로 밑에 있는 이 45,000원 라인대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그림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M자형 하락이 나왔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로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제가 매수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수가는 45,300원. 45,300원서부터 딱 매수를 잡으시고요. 밑에 빨간색 지지선 라인입니다. 자, 목표가는 55,000원을 보겠습니다. 55,000원이 어디냐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있는 연두색 저항선 있는 이 라인이고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점을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잡아드리는 그 라인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41,500원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여러분들 밑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진짜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서 큰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위아였고요. 기다렸던 자리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차대조표라는 회계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재무제표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정리한 표라고 할 수 있죠. 대차대조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입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뜻해요. 현금, 건물, 기계, 재고 같은 것들이 모두 자산에 포함되죠. 쉽게 말해 회사가 소유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들이 부채로 들어갑니다. 즉, 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돈이죠. 마지막으로 자본입니다. 자본은 회사의 소유주나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과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회사의 순수한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시라는 것이죠.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어떻게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대차대조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제 회사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뉴스 또 국내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영어로는 약자로 SMR이라고 하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R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요를 제가 살짝 준비했는데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원전과 SMR 구조 비교표인데요. SMR, 영어로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번역을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형 모듈 리액터, 그러니까 그 원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데요. 다만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형 모듈 원전 또는 SMR 이렇게 제가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원전과 SMR 사이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림을 보시기 전에 발전 용량 기준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대형 원전은 한 1000메가와트에서 한 3000메가와트 발전 용량을 주로 가지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경우는 통상 발전 용량이 한 300메가와트 아래 에 있는 원전들을 우리가 소형 원전이라고 얘기하고요. SMR은 대부분 다 300메가와트 이하로 발전 용량을 책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그 사이즈가 작게는 한 100분의 1, 크게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개념 설명은 드렸는데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전을 보면 원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심과 핵 연료가 같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뜨거워진 그 부분들이 증기를 발생시켜서 펌프로 가서 터빈으로 가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순환이 되는데요. 이 모든 기기들 펌프, 노심 및 핵 연료, 증기 발생기, 가압기, 터빈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든 장비들이 이 압축 용기 안에 한꺼번에 녹아 들어와서 일체화시킨 형태가 바로 SMR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장비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압축 용기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시면요. 첫 번째는 보십시오. 여러 장비들이 이 배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 사이에 어떤 결함이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면 전체 이 발전 원자로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건 SMR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모두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안에서 특정 부위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전체의 이 압축 용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압축 용기 바깥에는 어떤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보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펌프를 통해서 많은 이 수도관들이 여기 그 원자로 주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심과 핵 연료에 높은 고압과 수증기를 통해서 높은 고압과 고열을 통해서 가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터빈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게 너무 뜨겁게 달구어지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계속 여러 그 수도관이 감싸면서 냉각을 계속 시켜줍니다. 그래서 냉각기 역할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도 냉각수가 안으로 흐르지만 여기서는 큰 문제는 냉각수가 만약에 차단될 경우 이거 자체가 가열돼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저기는 SMR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기가 자연 순환되면서 저절로 냉각시켜주는 냉각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은 그 원자로 자체 모듈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들어가는 우라늄 양이 적어서 사용 후 핵 연료가 덜 발생된다, 찌꺼기가 덜 발생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안정성에서 획기적인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장점들은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설계 자체가 주요 기기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누수 위험이 있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 돼 있어서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거고요. 출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작은 사이즈다라는 거고요. 건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데 SMR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그래서 모든 그 일체형 압축 용기에 들어있는 그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갖고 와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MR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전력 수요가 필요한 경우는 SMR을 채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로 인해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빈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0만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 반면에 SMR 같은 경우는 10억 년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발생한다, 중대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SMR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용량이 작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조립하기가 간편하고 설치가 간편하고 또 위험, 중대 사고의 빈도가 굉장히 적다, 안정성이 담보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애초에 SMR은 어떤 용도로 개발이 됐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상간 오지라든지 상간 오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큰 장비를 상간 벽지까지 이동시켜서 조립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면 SMR은 상간 벽지나 도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원전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극지방이나 상간 오지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잘 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더라도 전력망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전력을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SMR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전력망 자체가 필요 없고 SMR을 통해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이든 설치가 가능하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장치를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도심에 가까운 곳에도 전력 수요가 있다면 SMR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형 원전에 비해서 SMR은 입지의 자유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원전의 중심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SMR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AI 시대에 전력 사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어떻게든 곳곳에 많은 어떤 발전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입지적 어떤 제한 때문에 SMR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는 계속 늘릴 수가 없죠. 신규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노쇠화되고 폐쇄해야 되는, 언젠가 셧다운해야 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발전원으로 SMR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주요 기관들이, 국제기관들이 SMR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 같은 경우는 203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후에 전 세계에 SMR이 650개에서 850기까지 설치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평균적으로 SMR의 발전 용량을 100메가와트 정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 85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이 발생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발전량이 한 400기가와트인데 전 세계 그 발전 용량의 한 20% 정도를 SMR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영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는 205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후겠죠. 25년 후쯤이 되면 최대 SMR이 전 세계 1000기나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SMR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런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I 시대에 전력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AI 시대에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스팟이 뭐냐면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잡아먹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흔히 전력 먹는 하마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2019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데이터 센터가 훨씬 많은 전력을 사용할 텐데요. 2019년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남아공 다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1년에 전력을 200테라와트 정도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폴란드나 노르웨이가 한 나라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량보다 더 많은 전기량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 기준으로 200테라와트였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지금은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 곳곳에 SMR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최근 며칠간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건 바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세계 에너지 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SMR 회사고요. 미국 원자력 발전 기준으로는 1등 업체입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랑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해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개발하는 SMR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에너지 노스웨스트 또 엑스에너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엑스에너지는 국내 업체들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SMR 업체고요. 이 세 개 업체에 아마존이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마존은 한 300메가와트급의 전력량을 확보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만 한 650여 개의 데이터 센터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는 전력의 일정 부분을 이 세 개 업체로부터 SMR로부터 수혈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매슈 가먼이라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년간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를 굴리기 위해서 기가와트급의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세계 업체랑 계약하고서 맺은 확보한 전력량이 300메가와트인데요. 그거에 한 수십 배가 되는 전력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투자는 3개사와의 투자 계약은 사실상 시작일 뿐이다. 라는 걸 설명해 준 거죠. 자, 그 이유는 왜 SMR을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아마존이 설명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풍력과 우리가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고요. 특히나 SMR 같은 경우는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바로 옆에 직접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력망을 따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도 줄이고 굉장히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다.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가먼 AWS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장점들을 아마존도 봤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빅테크들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 발표 하루 전날 구글도 미국 내의 SMR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급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아마존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선점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전에 발표됐던 내용들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아시죠? 오픈 AI의 모기업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AI 서비스, 생성형 AI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빌 게이츠가 이미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SMR 스타트업인 테라파워를 직접 설립해서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노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장 필요한 테라파워가 SMR을 개발하기 이전에 당장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랑 20년간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샘 올트먼 CEO가 핵융합 스타트업인 오클로의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빅데이터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분위기 하에서 우리는 이 SMR과 관련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 단면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의 원전과 마찬가지로 SMR 역시 소형 모듈 원전 역시 그 원조 국가인 미국이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 역시 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감축 법안 IRA에 따라서 지금 현재 SMR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총 1단계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1차 자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SMR을 또 특히나 SMR을 선호하는 수요처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규모 전력과 서버를 확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굴리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 주로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SMR 수요가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SMR의 개발도 미국이 가장 앞서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SMR에 대한 엑스포저를 늘리려면 미국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업체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원자력 기업들의 원자력 에너지 기업들의 미국 기업입니다. 주가 비교를 해보시면요. S&P 500 지수가 올 들어 지금까지 22% 상승했는데 미국 내에 SMR 1위 사업자죠. 1위 설계 업체인데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올 들어 주가가 231%나 뛰고 있고요. 비스트라, 콘셀레이션 에너지, 퍼블릭 서비스, 도미니언 에너지 등등 SMR을 사업을 영위하고 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S&P 500보다 아웃퍼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SMR 사업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고요. 미국 내에서도 한동안 또 원자력 발전을 신규로 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는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수익성이 좋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많이 뛴 뉴스케일이나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인 도미니언 에너지라든지 컨셀레이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은 그럼 난 미국 기업 투자하기 싫어.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SMR의 원조 국가이기도 합니다. SMR 첫 번째로 SMR 노형을 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그게 바로 2009년도에 스마트라는 노형을 개발했고요. 이 스마트는 2012년도에 세계 처음으로 표준 설계 인증을 직접 취득할 정도로 굉장히 앞선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를 확충하기 위한 추가 개발을 중단한 상태였고요. 윤 정부 들어서 재개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스마트 같은 경우는 모듈 하나당 총 발전 용량이 110메가와트로 고정돼 있고요. 총 2개의 모듈만 붙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SMR을 통해서 300에서 한 600 정도, 6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에게는 공급하기가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뒤늦게 지금 작년부터 총 4천억 원의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혁신형 SMR, ISMR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이전 사업들은 사실은 국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SMR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국내 기업들은 원자로를 제조해서 설계하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설계하고 나면 거기 국내 업체들이 원자로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파운드리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그 파운드리 기술의 핵심적인 어떤 상장사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이 SMR 설계 회사들이죠.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개발사들이 있고요. 이걸 제조해주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파운드리 업체고요. 그래서 이미 이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같이 XE100이라는 SMR 노형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ISMR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원천 기술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파운드리 사업자로서 미국 내에 SMR 원자로 납품에 굉장한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회사 측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SMR과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5년간 총 62대의 SMR 모듈을 수주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형 원전 사업과 동시에 약간 사업의 양대축으로 회사는 굉장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주가가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많이 뛰었던 것도 이런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의 SMR 투자와 관련된 호재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걸 이제 제조하는 기술,
실제 설계는 미국에 하더라도 제조하고 모듈들을 합체하는 그런 어떤 시공 능력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DLENC 같은 경우는 여기 말씀드렸던 엑스에너지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지분 투자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전 KPS와 함께 글로벌 SMR 업무 협약을 맺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DLENC 같은 경우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뉴스케일 파워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또는 미국 그 SMR 개발 회사인 홀텍과 업무 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겹불쬐기로 이 SMR 그 호황 시대에 어떤 수혜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 V를 기억하시나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나라나라 태권 V를 흥얼거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방송이 끝나면요, 너튜브 채널 채권 V도 진행을 하는데 이 채널명도 태권 V에서 따왔습니다. 이 TV에서 보던 로봇은 마징가 Z처럼 사람이 탑승하던가 아니면 왜 원격으로 조정해야 했지만 현재 산업 현장이나 뭐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로봇들은 사실상 이제 AI를 탑재해서 주어진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AI와 로봇 간의 결합이 활발해지면요, AI가 발전하는 만큼 로봇의 활용성도 커지게 되죠. 마블 영화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이걸 보면 아이언맨 슈트가 탑재한 AI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능 편차가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로봇 기업들은 AI 발전 속도에 발맞춘 기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기업들은요, 당장의 그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로봇 기업 하면 뭐 레인 로보틱스 아니면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너믹스 등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겨내고 승자의 자리에 앉게 될 기업은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승리의 V를 그릴 로봇 기업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혜 뷰였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중국의 이 3분기 GDP 수치가 공개가 됐어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어쨌든 이 수치를 봐야 중국 경기나 여기에 플러스 경기 부양책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계산법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연간으로 했을 때 5% 목표치 계속 중국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 달성하는데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들이 일단 좀 나오고 있고 이러면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도 어떻게 추가적으로 지금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지 여부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중국 경기 부양책이 우리 시장에도 또 어쨌든 훈풍을 좀 불어넣어주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도 체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저희가 유튜브나 여러 콘텐츠 통해서 많이 뵀습니다. 저는 뵀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고 많은 인사이트를 저도 얻었는데 오늘도 좀 좋은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뭐 GM과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GM 현대 이야기를 한번 다루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협력 예. 이야기를 그때는 했었어요. 공동 협력을 하겠다는 네, 네,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오늘 좀 해볼 이야기는 이 얼티엄 브랜드와 관련된 네네. 이야기입니다. 얼티엄 브랜드 관련 이 명칭을 GM 쪽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사실 그 얼티엄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GM 전동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예. 거죠. GM 전기차의 플랫폼 이름이기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합작법인 합작법인데. 얼티엄 셀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티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GM이 그 사활을 걸고 있는 전동화의 어떤 브랜드였다, 핵심이네요. 전동화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플랫폼을 갖다가 그 얼티엄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갖다가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그 전동화의 어떤 전략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틀어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게 좀 잘못된 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현대차와의 어떤 플랫폼 공유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것들이 완성도가 높고 진짜로 좋았다라고 한다면 계속 굳이 썼- 현대자동차랑 계속 썼겠죠. 네. 공유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자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반포기 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그 전기차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위주로 하던 완성차 업체들이 그 전동화로 나가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쵸. 이런 의미로도 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렇다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GM이 본인들의 플랫폼이었던 얼티엄을 약간 포기하는 듯한 네네네.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GM은 그러면 앞으로 뭐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네네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와의 최근에 공동 협력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던 네네네네. 것처럼 네. 그럼 현대차와의 뭔가 이런 밀착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내놓으라는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그쵸? 않아요. 네. 현대기아차의 eGMP가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MGB라는 플랫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GM이 이번에 이제 얼티엄이라는 얼티엄. 브랜드 네.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폭스바겐의 그 MGB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좀 많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BSA 시스템을 갖다가 수입해서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GM마저 그렇게 자신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다, 우수하다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했던 얼티엄 브랜드를 갖다가 포기하고 현대차의 플랫폼을 갖다가 공동 개발을 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는 사실은 이 GMP의 어떤 우수성이 사실은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뭐 엔지니어들 얘기로는 이 GMP 시스템 자체가 네. 전기차 플랫폼이죠. 이게 다른 기업들의 그 전기차 플랫폼에 비해서 최소한 2, 3년 정도는 앞서 있다. 그 플랫폼 자체가. 우리는 단순히 그 전기차 플랫폼이라면 뼈대만을 생각하는 건데 네네. 거기에는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부터요. 그쵸. 그다음에 그 화재를 갖다가 예방하는 시스템, 아니면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게 돼 있는 시스템,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가령 뭐 구동 안전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게 복합적이 전부 다 그렇죠. 포함되는 회생 거죠. 제동부터 그 전기차의 그 어떤 제어나 통제, 그 과거에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자동차를 제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P 시스템을 아주 그 모터를 통해 모터와 감속기를 통해서 이걸 갖다 제어를 하잖아요. 배터리와 이제 감속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사실은 이 GMP 시스템이 다른 플랫폼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안정화되어 이런 평가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GM 같은 경우가 얼티엄 브랜드를 갖다가 얼티엄 플랫폼 자체를 네. 갖다가 반포기를 하고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하겠다. 근데 현대차에 이제 차세대 어떤 플랫폼들이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승용차 같은 경우는 EM, 그다음에 상용차 같은 경우는 ES 같은 경우거든요. 이 차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일부러 좀 미루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이제 EV90인가요? 대형차에 네, 이제 그렇죠. 그 EM 시스템이 처음으로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아껴뒀던 것들 갖다가 그 지금 이 GMP에서 확인된 기술들을 갖다가 GM에서는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차라리 현대와랑 손을 잡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현대차의 eGMP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화되어 있고 네네네. 성능도 인정을 받았다. 네네네. 그리고 또 eGMP로서 뽑아낼 수 있는 차를 만들어내고 매출을 올려낼 수 있는 걸 쭉 뽑아낸 다음에 네네. 이번에 GM에도 주면서 거기에서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네네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플랫폼은 또 현대차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또 전기차를 만들 네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과정을 겪고 있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GM이 이렇게 얼티엄을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까? 그 뭐 안 좋은 단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외신에서는 계속 네. 다뤘죠. 그 얼티엄 플랫폼에 그랬나요? 대한 문제를 갖다가 특히 인사이드 EVS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에 관련된 잡지들이나 신문들, 온라인 잡지들에서는 많이 다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배터리 모듈을 자동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그쪽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연차를 만들던 사람들이 전기차의 어떤 그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데 그렇죠. 완전히 또 다른 시스템인데. 그렇죠.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겪은 줄 알고 있고요. 얼티엄 플랫폼 자체가 이코녹스라든지 블레이저라든지 이런 어떤 중소형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대형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은 대형차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쵸, 그쵸. 가령 뭐 픽업 픽업 트럭이라든지 트럭이나. 그 GM 같은 경우 이제 험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쵸. 근데 이것들이 출시가 전동화 모델들이 출시가 계속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 연기가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그 배터리 제어 시스템부터 그 전기차의 어떤 제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난이도가 좀 예. 올라가겠죠. 에너지 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고요. 또 배터리가 많이 장착이 되면 될수록 또 화재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 제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GM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eGMP, 네.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다가 공유해서 쓰는 거에 훨씬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간 단축이라든지 비용도 절약이 되죠. 비용도 절약이 네.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을 갖다가 강하게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저는 뭐 국내 언론 뭐 이런 얼티엄 관련된 기사들 보니까 뭐 네. 어떤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GM이 자기네들이 자신감을 표현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한 에이. 언론들이 있던데 그건 아니라고 근데 보세요. 사실 얼티엄 플랫폼을 갖다가 GM이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어요. 네네. 우리 걸 사서 써라라고 네. 얼티엄을 맨 처음에 개발했을 당시에. 그쵸. 근데 그렇게 뭐 자랑스러워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면은 굳이 얼티엄이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포기할 그쵸. 이유가 뗄 이유가 없겠죠. 없죠. 네. 차라리 홍보를 더 해가지고 자기들 얼티엄 브랜드를 갖다 널리 선전하는 게 그쵸. 광고하는 게 훨씬 자기들한테는 이득일 텐데 얼티엄 브랜드를 갖다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GM만의 사실은 문제는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폭스바겐도 공이 겪고 다른 있는 업체들도, 문제고요. 예. 그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BMW 이제 노이어 클래스라고 만들긴 했지만 그게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얼마만한 성능을 발휘할지 이거는 의무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내연기관차에서는 그 독일 기업이라든지 이런 GM이라든지 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우위를 갖고 있지만 네네. 전동화로 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그쵸, 거거든요. 그 차체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자신들의 어떤 완성도 그다음에 장점을 갖다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그쵸. 보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대부분의 완성체 업체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잘 여기에 대응을 잘하고 하고 있나 있네요. 이걸 갖다가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자,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현대차 기아가 잘하고 현대차 그룹이 잘하고 있다라는 네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 얼티엄 브랜드를 제거한 이 GM의 뭐 어쨌든 뭐 본인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시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자동차 쪽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 어쨌든 얼티엄이 LG 엔솔과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럼 LG 엔솔과 얼티엄 셀즈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협력하고 있던 거 이런 네네. 것들도 뭔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얼티엄 괜찮을까요? 셀즈라는 브랜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고요. LG 쪽은? 에너지과의 어떤 협력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자동차 업체로서는 사실은 특정 업체만 이렇게 의존하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밴더들을 갖다 여러 개 두고 싶어 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그 폼팩터의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하겠죠. 가령 뭐 파우치라든지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에서 벗어나서 각형 배터리도 쓰고 싶고 사실은 대형차로 가면 각형 배터리를 쓰는 게 좀 낫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얼티엄 브랜드를 갖다가 좀 포기한 뭐 그런 이유도 한 가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었네요. 어쨌든 뭐 플랫폼 자체로는 현대차에 좀 의지를 해서 비용도 절약하고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사와서 쓰는 게 좀 더 네네네. 저렴하겠죠. 본인들이 안 되니까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에 부담을 느꼈겠죠. 이런 상황이고 얼티엄 셀즈, LG 엔솔과는 어쨌든 그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공급처의 다변화를 위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LG 엔솔 이야기로 네네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LG 엔솔도 뭐 요즘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요즘 뭐 캐즘 이야기 나오고 뭐 2차 전지 다시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캐즘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뭐 어쨌든 요즘 LG 엔솔은 주가는 조금 쉬고 있지만 네네. 좋은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벤츠 이야기, 뭐 포드 네네네네. 이야기, 수주 이야기 네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7월 달부터죠. 약 3개월간 수주가 2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수십조 원 규모인데 사실은 뭐 지난 7월 이후 수주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르노아 39기가와트. 이게 LFP 배터리입니다. 네네. 벤츠 계열사로부터 51기가와트. 이건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예요. 네네. 원통형이. 그리고 15일 포드와 총 109기가와트. 이거는 파우치형. 아이고, 예. 종류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아. 이제 종류가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파우치도. 46파이 원통형 4680.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형까지 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그 통과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고객들의 아주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라인을 갖다가 완전히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원하는 대로 잘 맞춰주고 있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한학큐셀에서는 ESS도 전반기에 상반기에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터리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라인업을 완전히 갖췄다. 오. 그리고 품질 자체가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예. 네. 예. 자,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저도 몰랐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각 업체들마다 회사들마다 다른 형태의 배터리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어쨌든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예, 시그널이었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수주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네. 저 더 크게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이 배터리 캐즘 이야기 계속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 눌렸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LG 엔솔의 이런 수주의 연달아 연타석 안타가 뭔가 캐즘이 벗어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뭐 어두운 터널을 갖다가 지나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비전을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26년쯤에 캐즘을 완전히 극복하는 단계로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전망을 그런가요?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26년까지 캐즘 극복, 28년까지 매출 2배, 30년까지는 완전히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건데 이런 수주가 이런 캐즘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터지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는 그 K 배터리 힘 이걸 갖다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인업을 갖다가 전 라인업을 갖다가 다 네네네. 망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던 뭐 LFP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원통형 배터리, 뭐 테슬라가 우위를 파나소닉이 우위를 갖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우치형 배터리까지 이 전 라인을 갖다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K 배터리의 어떤
파워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네. 자, 어쨌든 뭐 아까 뭐 현대차도 잘 좋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LG 엔솔도 최근에 어쨌든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연달아 수주 소식을 들려줬는데 네. 사실 가장 최근에 어쨌든 포드와의 네네네. 공급 계약 수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저는 보니까 규모 자체로도 109기가와트시 정도고 규모도 크고 또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수주 뭐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이번에 109기가와트 아워를 갖다가 수주한 물량 자체는 네. 미국향이라기보다는 유럽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유럽 수출량. 이게 폴란드 그 LG 엔솔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요. 네네. 아,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럽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유럽향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포드향으로 이걸 갖다가 그 수주를 받았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네네. 그러냐면은 이 수주한 배터리 자체가 그 포드의 이트랜짓이라는 상용차 모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트랜짓.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 보시면 아. 알겠지만 저기 짐을 가득 싣고 있죠. 그 우리나라 트럭이라고 뭐 준 트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스타렉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네네네,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ST1처럼 요즘 이제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그 상용차 모델 ST1과 좀 비슷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미국, 북미에서는 굉장한 히트작입니다. 이 그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약 한 45,000달러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요? 예, 예. 이 트랜짓 그 미국의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조금 있으면 네네. 좀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예, 예. 네,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들어서 이게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판매량이. 이게 예, 저 24년 그 1분기부터 급성장을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미국 내에서 굉장히 히트작인 거고요. 사실 유럽에서도 이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그래요? 전동화 모델이 아니라 유럽에 팔린 네. 거는 기존의 내연차 모델을 갖다 전동화 모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짓이라는 모델 자체가 유럽에서 약 50만 대 팔린 굉장한 히트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포드에서는 그 이 트랜짓으로 바꿔가지고 유럽 시장에다가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엄청나게 팔린 물량이니까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차라는 거는 우리들이 그 평균 주행 거리가 대부분 길죠. 그쵸. 일반적으로 네. 보면은.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 엄혹한 상황에서 운행을 많이 하죠. 가령 뭐 혹서에도 뭐 눈 비 올 때도 많이 그쵸. 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쪽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승용차에 비해서 더 고밀도, 고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 뭐 상용차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소형 상용차뿐만이 아니라 네네. 사실은 뭐 이 덤프 트럭이라든지 그쵸. 네. 굉장히 큰 트럭들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상용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이 기존의 승용차에 비해서 보통 10배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비싸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주행 거리가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되기 그쵸. 때문에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배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이제 사실은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쪽 시장에 이제 LG 엔솔이 포드랑 해가지고 진입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듈이라든지 배터리 시스템 자체가 승용차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용차랑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그 전기차를 만드는 그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드 자체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의 트랜짓 모델을 유럽에서 전동화 모델로 해서 바꿔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시장조사 업체인 이제 마케츠 앤 마케츠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네. 이건 뭐 전 세계 이제 물량입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돼요. 상용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규모가. 네. 근데 이게 2030년까지 얼마로 커지냐? 2,556억 달러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되면 연간 한 24%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막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승용차에 못지않게 상용차 시장이 서서히 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엔솔이 마침내 그 시장을 갖다가 침투해서
뚫고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포드 쪽에 이 LG 엔솔이 이 공급 계약을 맺은 거는 파우치형 배터리였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규모도 109기가와트씩. 그렇죠. 이거 자동차 수로 환산하면 뭐 130만 대. 네, 그 정도 되는 정도란 거죠. 엄청난 규모잖아요. 예, 예.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거 결국에는 상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훨씬 더 고밀도고 고테크닉이 필요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죠. 마진도 훨씬 더 높은 네네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알짜 계약이었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트랜짓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용량밖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대형차들이 점점 나올 거고 중대형 그 상용차들 시장들도 이제 반드시 전동화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8톤 트럭이라든지 덤프 트럭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는 주범들이니까 하루빨리 전동화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 그 상용차 시장은 수소차가 훨씬 유리하다 뭐 이래가지고 그 수소차 뭐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배터리 자체가 기술 개발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동일한 용량을 내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하다 보면은 점점 좀 소형화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중대형 상용차에도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어떤 보는 게 네. 그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전기차 우리가 승용차만 생각하고 있는데 상용차 쪽에 또 훨씬 더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깨닫고 이 시장을 LG 엔솔이 어쨌든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더 좋은 수주 소식들을 기대해 보면서 2차 전지에 이제 좀 가야죠. 너무 쉬었는데 네네.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네.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웰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흑백 요리사 열풍 후폭풍 피트 주가는 이분하게 오르지 않아입니다. 자, 이 지금 흑백 요리사가 종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식품업계에서 방송계에서 여기저기서 다들 찾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서울 마포구 나루호텔 저도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세요. 근데 주차비를 3만 원 받습니다. 왜 받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계급전쟁 기자간담회에 열렸는데 대표 사인이 나와 있죠.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에드워드리 이분이 서울에 하나 차리고 싶은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조세호 씨가 유재석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유재석 씨가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장난으로 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한국에서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요리사들은 지금 막 오픈런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지금 음식점이 서울에 없다, 한국에 없다 보니까 그 특수를 못 누리고 있대요. 참 귀여우셨어요. 자, 이 흑백 요리사의 열풍이 이제 식품업계를 흔들고 있다. K푸드. 자, 얼마나 흔들고 있나 봅시다. 일단 편의점 업계가 굉장히 크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GS25가 CU죠. GS25랑 CU가 이게 맨날 그게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언제는 매출,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자꾸 자기가 매출액으로 앞서면 야, 매출액으로 우리가 1위야. 이러다가 갑자기 매출액이 적으면 야, 우리 점포수로 내가 이기는데 자꾸 그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야지 승복을 할 것 같아요. 점포수도 내가 1위고 매출수도 1위여야지 완전 상대방을 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하면은 CU가 1위가 자기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어느 것을 기준으로 어쨌든 하나를 해야 되니까 뭐 이 기사에서는 매출액으로 갈랐거든요. 편의점 매출액으로 올 상반기에 GS25가 4조 1,620억 원이에요. 별 차이 안 나는데 CU가 4조 1,243억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 아마 점포수로는 CU가 맞나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매출액 차이가 377억 원인데 지난해 비교하면은 6억 원 감소한 차이입니다. 뭐 이게 많은 차이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흑백 요리사 열풍으로 이 제품을 내놨을 때 요 효과로 약간 하반기 때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만큼의 지금 열풍이에요. 그래서 일단 CU가 근데 이 문신은 좀 가렸어야겠는데. 그렇죠?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밤 티라미수 컵을 출시를 했는데 사전 예약을 했는데 20분 만에 매진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댓글이 또 많이 달렸어요. 뭐 요걸 먹어봤는데 뭐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고 뭐 이거 어쩐다 해가지고 이 셰프님이 그걸 읽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 좀 레시피를 변경해보겠다. 또 빠른 피드백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CU가 이 권성준 셰프의 이름을 단 이 티라미수 컵을 내놨다. 왜 우리가 좀 이렇게 빌런 만들기를 좋아해가지고 물론 자꾸 빌런 같은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방송이다 보니 방송을 뭐 이렇게 롱테이크로 한번 편집을 안 하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편집해서 뭐 1시간 내로 올려야지 그거를 뭐 녹화를 막 10시간 넘게 할 텐데 10시간짜리 그냥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되다 보니까 사실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경 롱기스트라던가 뭐 이분도 뭐 그 마지막에 최후의 그 사인 남았을 때 자신감 표명하려고 뭐 에드워드 뭐 나이도 더 많고 선배고 한데 진짜 잘근잘근 밟고 싶겠어요? 잘근잘근 밟아버리겠다고 했다고 또 막 인성 논란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빌런 만들기를 좋아하는 약간 그 문화도 있다는 거. 물론 빌런의 요소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아무리 착한 사람도 빌런의 요소가 있어서 그걸 만약에 부각시켜서 편집해갖고 막 올려버리면 악마의 편집하면 그 사람 빌런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어쨌든 1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CU가 섭외해서 티라미수를 빨리 내놓은 게 일단 먹혔다. 자, 이분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먼저 CU가 찾아갔어요. BGF 리테일이 편의점 경영에서 우승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밤 티라미수 컵은 CU가 먼저 내놨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S25는 이게 이 제품입니다. 이거 이제 실물로는 못 봤어요. 예약 판매가 끝나가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티라미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CU가 또 급식의 대가 이미영 조리사님 지금 뭐 계속 그 급식을 만들다가 근데 왜 이런 분은 우리 주위에 없죠? 저는 항상 급식에서 막 벌레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사진하고 완전 다르고 그 막 학교에다 말하면 그 시절에는 학교에다 말하면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해줬어요. 벌레가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막 무슨 급식의 대가 막 랍스터 나오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와, 그런 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어쨌든 이미영 조리사님 이 건강한 먹거리 개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마침 그 CU에는 백종원 씨의 도시락이 가장 그 탑이고 이 GS는 또 이제 김혜자 씨의 해자롭다는 그 어떤 단어를 탄생하게 한 도시락이 또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도시락에다가 그러니까 백종원 씨는 약간 좀 자극적인 막 설탕 막 뿌리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다르게 백종원 도시락인데 이미영 조리사님만의 학생들을 위한 어떤 레시피로 저염식, 약간 건강한 식단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CU랑 또 이미영 조리사님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고요. CU가 일단 발 빠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GS25가 아까 권성윤 셰프를 놓쳤어요. 근데 이 밤 티라미수 시장이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그러면 원래 GS25는 지금 넷플릭스의 협찬사였어요. 지금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협찬사였는데 일단 권성준 셰프 이름 단 걸로는 못 나가서 지금 GS25는 그냥 넷플릭스를 달고 나왔습니다. 마롱 티라미수를 마롱이 프랑스어로 밤이래요. 그래서 밤 티라미수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넷플릭스의 공식 협찬사다라는 걸 우리가 강조해서 자, 우리는 뭐 협찬사니까 넷플릭스가 향후 뭐 흑백요리사 투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항상 주체다. 이런 느낌으로 이 시장에서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흑백요리사 셰프와 협업은 진행 안 했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뭐 이것도 뭐 말이 많던데 왜 뭐 요리사들을 모아놓고 무슨 편의점 경연을 하냐 마냐 또 말이 많던데, 자 어쨌든 여기 CU라고 돼 있죠. 넷플릭스가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공식 협찬사는 GS25인데 또 GS25에게는 왜 안 갔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요건 또 BGF 리테일에 가서 부탁을 했대요. 넷플릭스가 BGF 리테일을 가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편의점 재료를 주제로 하는 경연을 구성하고 있는데 요런 것 좀 꾸려줄 수 있냐. 그래서 BGF 리테일이 이거를 만들어줬답니다. 세트장에다가. 그래서 CU는 요거를 만들어준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뭐 인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발빠르게 권 셰프랑 만남을 가져서 밤 티라미수컵 상품을 출시했고요. BGF 리테일은 이거는 제작 지원 형식으로. 그러니까 공식 협찬사는 GS25였는데 요거 경연대회 요 장면을 꾸리는데 제작 지원 방식으로 BGF 리테일이 들어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CU GS25 치열합니다, 지금. 자, 그랬더니 이제 GS25가 다시 나섭니다. GS 리테일이죠. GS 리테일에서 이제 운영하는 뭐 파르나스 그 삼성 호텔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티라미수 컵에서 셰프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협찬사 넷플릭스를 달고 나가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다른 요리사를 섭외했죠. 빨리. 그래서 아까 다른 요리사를 섭외한 게 4명을 섭외했습니다. 김미령 셰프랑 조광호 셰프, 임태훈 셰프, 장호준 셰프를 섭외해가지고 이 4명의 주요 요리를 간편식으로 차례대로 내놓기로 했는데 17일 날 제일 먼저 만찜남 조광호 셰프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뭐 3일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올해 우리 동네 GS 앱 있죠. 거기서 준비한 중식 시리즈 2종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지지, 전 라지지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보거든요. 라지지랑 누룽지탕, 이분이 경연에서 펼쳤던 이게 완판이 됐다. 그래서 이분 이외에 이제 김미령 셰프, 그 다음에 임태훈 셰프, 장호준 셰프 거 쭉쭉 나옵니다. 김미령 셰프는 보쌈 수육 나오고, 임태훈 셰프는 마라샹궈랑 유수한슬밥, 그리고 장호준 셰프는 오뎅탕이랑 소고기 대파우동. 이게 일식, 중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식, 보쌈, 프렌치 토스트, 서양식,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골고루 모집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야, 너네 CU, 너네 먼저 디저트 나갔어? 우리는 본식이다. 뭐 이러면서. 자, 아주 치열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둘 다 어쨌든 다 저기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뭐 도라이라고 나와갖고 이수지 씨가 또 똑같이 따라했죠. 이거 진짜 똑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윤남노 셰프신데 이분이 여기서 너구리 라면을 가지고 팟타이를 만들었어요. 농심은 여기다 협찬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는 안 했지만 풀무원은 협찬을 했어요. 풀무원이 샘물을 협찬해서 여기서 쓰는 물이 다 풀무원 샘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연대회 주제가 두부였잖아요. 풀무원의 두부. 근데 농심은 그냥 간접 효과예요. 이 윤남노 셰프가 그냥 너구리를 선택한 거예요. 농심이 제공한 게 아니라. 농심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사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농심이 얼른 그걸 캐치해가지고, 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면 팟타이의 요 레시피가 쭉 나와서 요렇게 구성이 돼서 이미 지금 뭐 블로그니 뭐니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리 블로그니 뭐 해가지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농심이 얼른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습니다. 오직 면으로 승부하라. 라면 계급 전쟁 흑백조리사. 해가지고 자기네 그 라면 포트폴리오에 하얀 라면하고 요 지금 까만 라면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자기 그 레시피 딱 쫙 다 내놨습니다. 엄청 많죠. 여기 사리면, 우동, 백짬뽕 이쪽은 백종 라인이고 짜왕, 짜파게티 이쪽은 까만 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흑백조리사 해가지고 쫙 내놨습니다. 막 라플릭스, 패러디, 오마주, 조리사, 짜파게티 막 해시태그 엄청 나가지고 흑과의 백이 붙었다. 자, 마케팅 엄청 빠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윤난노 셰프랑 같이 떴다. 요거는 이제 요거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건 예약해야 돼. 2만 원. 요 공 하나가 2만 원이에요. 이거 찹쌀공. 아시죠? 홍대에 지금. 홍대 티티밈인가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여기서 파는 요 찹쌀공을 요 안에가 비어 있더라고요. 먹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떴다. 이것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딤섬 파는 거죠. 아, 정지전 셰프예요. 정지전 셰프는 그래서 오세득 셰프랑 이 그리팅과 셰프의 모두의 맛집 특별전에서 현대그린푸드에서 이미 4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셰프가 하나 꼈고
그리고 이제 이모카세 2분,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 그러니까 아까 농심이랑 비슷해요. 우연히 뜬 거. 오뚜기가 협찬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김을 구울 때 나는 오뚜기 들기름으로 굽는다 해갖고 이모카사 픽 1호라고 해가지고 얼른 또 오뚜기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농심처럼 발 빨라요. 식품에서는 엄청 발 빠릅니다. 자, 오뚜기가 인스타그램에 얼른 올렸죠. 이모카세 1호 해가지고 픽 해가지고 야 우리 들기름 썼습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또 반사이익을 얻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아까 준비 안 했지만 풀무원은 두부가 떴고요. 그래서 이제 MSC가 관련주로 요즘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는데 MSC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요 지금 그 제품 소개 밑에를 보면은 카라기난, 한천, 천연색소부터 쭉 있죠. 향료, 기능성 식품. 우리 그 K푸드 식료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런 재료들 요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K푸드가 이번에 이 우리나라 그 음식료 주식들 보면은 되게 답답하죠. SPC 3립도 그렇고 프랑스 파리에 뭐 파리베가떼가 100호점 생겼다고 뭐 이 얘기는 나오는데 왜 주가는 저러고 미국에는 식품주가 막 엄청나게 계속 오르잖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세계적이지 못하는다는 거. 이마트랑 월마트의 차이가 왜 나요?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의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마트는 베트남이고 뭐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순위가 1위를 찍고 있으니까 흑백요리사가 비예능에서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조금 이번에 불길이 불까 싶어서 K푸드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 다 만드네. 이렇게 해서 이 관련주를 엮였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카라기닌이랑 한첨은 뭐죠?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알아듣는 단어인데 이 보기가 힘든 단어니까요. 카라기난이 맑고 투명한 촉감의 고보습을 유지해주는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홍조류 식물에서 추출한 복합 다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푸딩이나 이런 반짝반짝이고 뭐 이런 글로시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는 게 크라기난이라고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천은 천연의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한 이것도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우뭇가사리의 홍조류에서 추출한 난소화성 복합 다당류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런 재료에 쓰이고요. 자, 뒤는 다 알아들을 법한 얘기들입니다. 천연색소 및 이런 것들을 해서 MSC가 급등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이 마카롱에 천연색소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MSC가 급등했다가 올랐지만 뭐 그 관련주이긴 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간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보고 있나? 오징어 게임 흑백요리사. 너네를 다 먹여 살리는 거는 K 컨텐츠. 자,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아까 살짝 체크를 해드렸는데 3분기 GDP가 4.6%가 성장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수치들과 또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중국 특파원 이명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 기자.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잠시 좋지 않아서 잠시 후에 다시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3분기 GDP가 4.6%, 연간 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8% 정도 이 GDP가 나오는 것인데 결국에는 중국의 목표는 올해 5%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GDP 성장을 5%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러면서 경기 부양책 1차, 2차, 3차에서 금융, 증권시장,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또 한번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명철 기자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제가 준비한 앵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뭐 지금 비는 오지만 이제 단풍놀이도 가셔야 되겠고요. 여러 야외 활동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신고 나가실 겁니까? 운동화 신고 나가시겠죠? 나이키 운동화 신고 나가실 겁니까? 나이키 운동화 신고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감히 말씀드리는데 MZ세대는 아니실 겁니다. 자, 지금 러닝의 전성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뛰고 달리고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 저녁길에도 저희 동네에서도 심지어 러닝 크루들이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동네 그런 동네가 아닌데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닝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짝 드렸던 나이키의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나이키가 우리가 뭐 스포츠 브랜드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하고 있어요. 지난 2022년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나이키는 우리가 뭐 스포츠 브랜드의 대명사 황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나이키가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신는 운동화나 이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고퀄리티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외의 낮은 로우 퍼포먼스의 상품들은 이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상품과 보급형 상품의 괴리가 생기면서 나이키에 대한 실망감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예전만큼 나이키가 견고한 황제주로서의 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의 주가는 계속해서 최근 우하향하고 있고 CEO도 교체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키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은 지금 굉장히 화랑을 겪고 있어요. 흔히 발도체라고 불립니다. 발에 신는 반도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의 아식스의 주가는 지금 고공행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기능성 브랜드로서 우리가 아식스 뭐 잘 만들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명한 브랜드, 키스라든지 아페스라든지 이런 유명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패션업으로도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아식스의 주가 다음 페이지에서 볼까요? 아식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보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일본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아식스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으로 살펴볼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또 다른 스포츠 브랜드, 잘 나가는 브랜드를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스포츠 브랜드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호카 아니면 온러닝이라는 이 브랜드인데 이 두 브랜드들도 신진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온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브랜드고 호카는 미국의 브랜드인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를 따라잡을 만큼 호카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온러닝도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호카는 호카라고 단정적으로 상장돼 있는 건 아니고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다음은 온러닝입니다. 온도 역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온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중식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온홀딩스의 주식은 보시는 것처럼 역시 작년에 저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럼비디아라고 불리는 이런 업종들도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함께 어떻게 단풍놀이를 가고 계속해서 아웃도어 활동 즐기실 겁니까? 나이키를 신으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부상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신으실 겁니까? 여기에 따라서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주식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겠죠?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였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GDP 성장률 4.6% 예상치를 좀 상회한 그런 흐름이다로 나왔는데 어쨌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그렇겠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발표 이전에 지난달이었습니다. 180조 원에서 190조 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도 했고 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겠다. 뭐 주택담보
대출 이런 부분으로도 규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340조 긴급 투입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네네. 지속적으로 시장 부양,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이거와 관련돼서 중국 경기 민감주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한번 좀 부상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코인 관련, 이거 가상화폐 시장에도 중국 경기 부양책이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중국 네. 경기 부양책 만약에 계속 나오게 되면 오히려 중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가상화폐보다는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추가로 나올지 이게 우리 시장에 한번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 순환매 장세, 개별 종목으로 실적 괜찮아질 수 있는 종목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마켓나우 1부, 2부를 통해서 오전장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또 오늘 오후에도 저희 이데일리 TV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 다음 주에 대한 대비책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승률 잘 올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